안녕하십니까, 황가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의 가치를 바라보는 렌즈 논쟁, 제자백과사상, 그 중에서 제3강인 새로운 렌즈의 창안자 노자와 장자의 철학입니다. 이 노자와 장자를 비롯한 도가 철학의 렌즈는 돌발적인 어떤 창안이 아니라 공자의 예와 연계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 철학에서 예라는 것은 질서의 원리이고 그 다음에 법규, 규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예라는 것은 후천적인 문화, 즉 삶에 대한 꾸밈의 의미가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이 꾸밈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꾸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굉장히 질박, 즉 거칠고 삭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삶에 꾸밈이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가미가 된다면 오히려 꾸밈이라는 이 2차적인 것에 의해서 1차적인 우리 인간의 생명과 삶이 질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꾸밈이라는 것이 너무 번성하게 된다면 가식과 허위라는 것이 이 꾸밈이라는 예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마 거의 필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도가 철학자인 노자와 장자는 공자가 제시했던 예의의 폐단성, 여기를 집중적으로 비평하면서 자신의 무유자연 철학을 성립을 시킵니다. 자, 이 공자의 예와 그 다음에 도가 철학자인 노자와 장자의 무유자연을 설명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한 도가 철학자들은 반문명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자와 장자가 결코 반문명론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명의 흐름에는 분명히 빠르게 흘러가는 패스트 문명과 그 다음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흘러가는 슬로우 문명이 있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이 슬로우 문명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지 문명에 반대하는, 즉 반문명론자는 결코 아닙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도가 철학을 통해서 한번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것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즉 패스트 문명이 아니라 슬로우 문명의 입장에서 세상을 한번 거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연 학교에서 1등이 행복일까요? 꼴등이 행복일까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1등은 떨어질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죠. 꼴등은 상승할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꼴등이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학생은 1등을 비롯한 상위계층의 학생이지 결코 꼴등의 학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꼴등에게 여러분들 한번 물어봐 보세요. 너는 상승할 가능성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나 1등 보고 너는 떨어질 가능성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과연 1등과 꼴등이 긍정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되면 우리는 돌잔치를 하는데 한번 다양한 각도에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돌잔치가 성장의 기쁜 파티일까요? 아니면 죽음의 애도 추모식일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거, 이거 분명히 했대요. 축하해 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아이가 100살을 산다고 보면 이 아이는 1년을 이미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이의 생명이 1년 줄어들었으니까 애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애도 시간에 기쁨의 파티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장자라는 책을 보면 장자가 사람들에 대해서 오만함에 대해서 아주 신란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는 옛날에 60세 환갑이 되면 잔치를 했죠. 70세는 더 큰 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90세는 망백이라고 해가지고 더 큰 잔치를 하죠. 그 다음에 100살이 됐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축하 파티를 해줍니다. 백수라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들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100살이라는 나이가, 100살이라는 시간이 과연 얼마만큼의 지위와 얼마만큼 위치를 차지할까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억겁의 세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겁이 어느 시간일까요? 많은 사람이 1겁을 억년이라고 그러는데 1억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기 집 앞에 상상하기도 힘든 큰 바위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아주 부드러운 비단으로서 그 바위를 스쳐서 그 바위가 완전히 닳아져서 없어진 시간이 바로 1겁입니다. 그런데 1겁으로도 영혼의 시간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억을 곱해서 억겁이라고 그래요. 이런 억겁의 시간 속에서 70년, 80년, 90년, 100이 과연 그렇게 축하할 만한 아주 그런 시간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20세나 30세에 죽으면 요절했다고 슬퍼합니다. 근데 장자의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균이란 곰팡이는 저녁에 만들어졌다가 아침에 햇빛이 들면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균은 하루라는 시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균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20년 살다 죽었는데 억울해 죽겠다고 얘기하면 과연 조균은 좋아할까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 계백장군의 그 영화가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계백장군과 계백장군 아내의 대화가 나옵니다. 계백장군이 신라군과 싸우면서 이 싸움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백장군 아내에게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 가족은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되거나 아주 처참한 생활에 놓이게 되니까 약을 먹고 자살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백장군 아내로 분장을 했던 김선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무엇인데 우리 보고 죽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계백장군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 다음에 사람은 죽어서 명예,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선아 씨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뒤지는 것이고 사람은 명예 때문에, 즉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명예와 이름, 가죽과 생명 과연 뭐가 중요할까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가 철학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도가 철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노자인데 노자라는 사람은 너무나 신비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생존 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정말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면 도덕경은 노자의 작품이 아닙니다. 도덕경이라는 책을 노자가 썼다면 노자는 공자보다 한참 뒤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덕경이라는 책을 누가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노자가 썼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질시하는 은사들이 썼다, 어떤 사람은 태사담이라는 사람이 썼다, 어떤 사람은 이이라는 사람이 썼다. 여기는 이이는 율곡이이가 아닙니다. 노자의 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주가 썼다, 어떤 사람은 첨화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경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도 혹자들은 공자와 동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전국시대 말기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장자 4편 이후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장자보다도 더 이후의 작품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령 도덕경이란 책이 노자가 안 썼다고 할지라도 도덕경 속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훼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도덕경은 저자가 누구인가 관계없이 하나의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과 사상으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입지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도덕경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구절이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돌아보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에 집착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도보다는 무의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도의 실질적인 내용은 예처럼 어떤 꾸밈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의 발로인 무의로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노자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도의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어떤 억지나 허위와 가식이 없는 무의가 도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노자는 이 무의를 어떻게 설명했냐? 곧 자연으로 설명합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세계가 아니라 곧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래서 노자 철학을 보면 도덕경에 좋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바로 대표적인 것이 상선약수입니다. 가장 좋은 선행은 마치 물처럼 흘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 흐름처럼 돼야 된다. 물은 무겁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서 차게 되면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아래에 웅덩이가 있으면 물은 그곳에 머무르면서 차기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릴 줄을 알고 자연스러운 순리에 따르는 것이 바로 노자가 강조하는 선행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장자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노자처럼 그렇게 신비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대부분 BC 약 369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약간의 출입은 있지만 거의 사실과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장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장자 철학에 아주 재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장자는 과장법이란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비유법을 잘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장자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언어, 이 개념이라는 것은 일부분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언어적 개념으로서는 이 사실 전체를, 즉 장자가 추구하는 전체적 자유경지를 전면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언어보다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자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장자가 사용하는 것이 비유법입니다. 비유법은 상대에게 은은하게 전달하면서 오히려 충격은 더 주는 것이 바로 비유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유법을 사용하면서 비유는 반드시 정과 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설명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른 방면으로서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법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에게 뒤치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비유법을 조심스럽게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장자는 많은 그 비유법 중에서 우화를 내세우는데, 첫 번째 썩은 생쥐를 얻은 솔개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정중지와 우물 안에 개구리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포정해우, 이 포정이라는 백정이 소를 잡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힘을 전혀 들이지 않고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정해우라는 비유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랑나비의 꿈이라는 호전몽이라는 비유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사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요유와 재물론입니다. 소요유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디에도 거침이 없는 대자유세계를 구상하는 것이 바로 소요유입니다. 장자 소요유가 제1편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는 대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붕을 비유하는 저 숲속에 사는 쓰르라며 학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자는 대붕으로서 자기의 자유를 비유하고, 그 다음에 육아철학이 오로지 인하는 가치만을 중시하면서 인후 밖의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쓰르라며 학구를 가지고서 육아철학을 비난하기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장자는 이 세상이 어떤 견해도 자기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다 선이고 옳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의 표준이 있을 것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방도 표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편견과 선입견, 장자 철학에서는 그걸 성심이라고 합니다. 성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선이 아닌 것이 어디가 있고 이 세상에서 시가 아닌 것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장자는 세상의 모든 의견들을 수평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제시한 재물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의 가치를 바라보는 렌즈의 논쟁 제4강, 새로운 렌즈의 탄생으로서 제가 묵자와 한비자의 사유체계를 여러분들께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